원래 더 늦게 나와야 되는데 개정상 반영 안 하고 좀 책이 일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셔도 프린터로 잠깐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앞에서 뭐 시험에 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특별히 제가 뭐 추가로 뭐 얘기할 건 없고요. 일단은 제가 첫 시간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내년 시험 보시면 합격하실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합격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합격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시작하실 때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느 누구든 떨어지려고 학원에 오는 사람 없거든요. 전부 다 합격하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히 합격하려고 왔으니까 그 마음을 시험 보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나는 당연히 합격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흐트러짐에 나중에 조금만 힘들면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물어봐도 나는 당연히 합격한다. 그럼 말 그대로 됩니다. 당연히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신감이 중요하고 그리고 끈기와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대신 1년 공부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안 빠지고 얘는 학교 다닐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석했니? 수능 같은 거 볼 때 뭐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업 안 빠지고 꾸준히 가시면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점수를 합격하려면 몇 점을 맞아야 합격합니까? 몇 점을? 60점이죠. 근데 그냥 60점 아니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균 60점입니다. 평균 60점. 자, 이 말은요. 과목별로 60점을 맞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평균에서 60점 맞으면 됩니다. 이 말이 평균이라는 말이 빠지면 이게 합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과목별로 60점 맞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평균 60이니까 과락만 면하면 되는 거죠. 과락이 몇 점이에요? 40점. 그러니까 과락을 안 맞은 상태에서 잘하는 과목 점수 좀 많이 따주면 되는 거죠.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들으셨겠지만 중개사법이 가장 쉽게 나옵니다. 중개사법. 그죠? 요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한 30개 정도, 40개 중에서 40문제에서 한 30개 정도 맞죠. 근데 충분히 30개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서 30개 이상 맞아주면 나머지 과목은 크게 많이 안 맞아도 그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앞으로 공부하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세법인데 그죠? 세법은 아직 공시법은 토요일 날에 아직 안 배우셨죠? 이 공시법과 합해서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는 세법이 가장 적습니다. 얘는 16문제 나오고 얘가 24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4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세법은 16개가 나오면 이 중에서 10개 이상 두 자릿수만 맞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욕심부려가지고 다 맞을래 이런 건 그런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너무 꿈이 통통한 거죠. 그런 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이 공부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16개 중에 10개 맞으면 되는 거예요. 10개. 근데 세법은 16개 중에 10개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왜 잘 못 맞냐면 공부를 안 합니다. 왜?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민법, 학개론 그리고 공법이 양이 많고 거기다 집중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소홀히 하죠. 그러니까 뒤에 막 몰아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대신 세법은 수업만 계속 들으시면 돼요. 초장에는. 1, 2, 3, 4, 5, 6 그 정도까지는 수업만 안 빠지고 들으시면 뒤에 가서 제가 이쯤에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할 때 해도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1차 과목 2개 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초장에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충분히 10개를 맞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 공부는 중개사 공부는 나이 관계 없고요. 머리 좋고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이 공부는 우리가 속된 말로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런 얘기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래 앉아서 한 번이라도 더 보느냐 여기에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수업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수업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듣자마자 잃어버립니다. 듣자마자.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막 눈을 부릅뜨고 수업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잃어버렸어. 그러면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인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보다 보면,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힘드냐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힘드냐면, 과목이 6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5개 과목이 법 과목입니다, 법.
학개론만 일자 과목만 학개론만 개론이에요. 그 얘는 법이 아니죠. 그 나머지는 법 과목인데 이 시험이 어디서 나와요? 법 조문에서 나와요. 법 조문. 그죠? 그럼 여러분 법 조문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법률 용어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학원에 왔더니 생전 듣도 못한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막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기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 과목을 알아들으려면 뭘 알면 돼요? 이 법률 용어를 알면 됩니다. 용어.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용어가 뭔지를 알면 그럼 그 다음부터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5개 과목이 법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내용 전체를 외우고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그 개별적인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동으로 이제 말귀가 알아듣기 시작하면 공부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주 보면 됩니다. 계속 보면 돼요. 한 번도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수업 끝나고 막 이 프린트 보고 막 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2번, 3번 계속 듣는 거죠. 11월, 12월 막 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용어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처음에 가면은 영어 배울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I love you 이렇게 배우죠. 그죠?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I love you 해놓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I love you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I가 단어 뜻이 뭐고 love는 무슨 뜻이고 you는 무슨 뜻이고 이걸 알면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중개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단어도 몰라. 그러고 앉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 love you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외우듯이 법률 용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문장 이해하듯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이 갑자기 확 되는 건 없어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콩나물 콩이다. 여러분 콩나물 길러보셨나요? 지금은 잘 안 길러져.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집에서 어머님이 콩나물을 직접 길러요. 그럼 콩나물 어떻게 길르는 줄 아세요? 그 항아리에다가 콩나물 콩을 이렇게 놔요. 그리고 물을 주죠. 물 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 그 빠져나가는데 물을 계속 주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자랍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에이 물 주나 마나네 하고 물을 안 줘버리면 그 콩나물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들어. 근데 듣자마자 잃어버리잖아요. 에이 들어도 모르네 잃어버리니까 공부 안 해야 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콩나물 콩 자라듯이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하다 보면 그 잃어버린 게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딱 뭐야 실력이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는 좀 힘들죠. 처음이니까. 그것만 견디면 그 다음부터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훅 올라가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 들으시면서 아 얘는 도대체 어려워 죽겠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구나 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죠? 근데 합격을 못하는 이유는 학원에서 하는 줄 안 하고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이 여기는 하지 마세요. 이건 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 잘 듣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 공부를 못해요. 이거 말고 이걸 해볼까? 이거 말고 이걸 해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 학원 선생님들이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세법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죠? 예. 밥 먹고 이것만 십몇 년 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제가 전문가니까 제 말을 따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우는 과목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부동산 세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세법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 세법. 자, 이 세가 뭐냐면 세금에 관한 얘기다. 그죠? 세금에 관한 법을 배웁니다. 근데 세금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을 중개합니까? 부동산 중개죠. 부동산 중개. 그죠? 그러니까 공부도 뭐만 배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법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동산 세법이에요. 그 세금의 종류가
24개나 있습니다. 관세 빼고도. 근데 그 중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배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 같다 흐름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단순 무식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땅. 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려운 건 질문 안 합니다. 여기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지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냥 설마 이게 답이 아니겠지, 그게 답이에요. 자, 부동산이 뭐라고요? 땅이죠. 땅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게 토지. 그죠? 자, 그럼 토지를 이런 거예요. 사서 단순하게 하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이게.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부동산 세법의 내용입니다. 자, 토지를 이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자, 그 부동산을 뭐 했다고요? 샀대. 자, 우리가 샀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법을 배우는데. 그래서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취득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뭐 했다고요? 취득해서. 그럼 여러분이 땅을 샀으면 이제 팔기 전에 뭐 있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지고 있는 걸 뭐 한다고 그러냐면 보유한다 그럽니다. 보유. 그죠? 그리고 파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양도한다 그래요. 양도.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양도 뭐 이런 것들은.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각각 샀을 때, 갖고 있을 때, 팔았을 때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게 앞으로 배우게 될 부동산 세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주택, 아파트나 땅을 샀어. 그럼 세금 내야 되죠. 취득하면. 뭐 낼까요? 무슨 세금? 취득세. 취득세 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는 세금이 뭐냐면 등록세입니다. 등록세. 그죠? 자, 그럼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땅을 샀는데 국가는 해주는 것도 없이 세금을 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냈네. 그리고 내고 나서 끝났어요. 근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갖고 있으면 세금이 안 나오나요? 아니죠. 또 나오죠? 뭐 나와? 재산세 나오죠. 많은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세. 그죠? 근데 재산세 끝인 줄 알았더니 이번 달 말쯤 가니까 또 세무서에서 뭘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을 또 내래. 그게 뭘까요? 이게 좀 비싸. 많이 가지고 있고 비싸. 그 재산이. 그러면 추가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요. 종부세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종합부동산세 그러죠. 이거 내고. 그러다가 아이고 갖고 사니까 세금 내는 건 이해했는데 가지고 있는 세금을 또 내라는 거예요. 짜증나서 팔았어요. 팔면 세금 안 내느냐? 또 내죠. 이때 내는 게 뭐다? 양도세입니다. 원래 양도세 이름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법은요, 이 단어에 그 내용을 함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도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양도소득세는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100억을 받고 팔았어요. 100억이나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너 100억이나 주고 팔았으니까 세금 엄청 나오겠네. 그런데요, 살 때 110억에 샀어요. 그러니까 살 때 110억에서 지금 100억에 파는 거야. 그러면 파는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세금이 엄청 나올 것 같지만 실제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왜? 양도세는 양도를 했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양도해서 뭐가 발생해야 돼? 소득이 발생을 해야만이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데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팔아가지고 뭐 나도 남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팔았다고 무조건 내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름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근데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종합이라고 돼 있잖아. 종합이라는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야? 본인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산하라는 얘기입니다.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배우는 건 이 5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취득 과정에서 배우는 2개, 보유와 관련된 조세 2개, 그리고 양도했을 때 낸 세금, 양도소득세를 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다 뭐 종합소득세 부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주가 되는 건 이 5가지를 주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배우는데 그러면 이걸 배우려면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용어를. 자, 그러면 결국 이 지금 내용은 뭐냐면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땅을 사고 팔 때, 그죠? 사고 팔면서 발생되는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자, 1억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시죠? 만약에 아파트를 매매를 사고하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상대방하고 취득을 했어. 그럼 중개사무소 가서 계약서 쓰죠. 무슨 계약서 쓴다 그래요? 계약서 쓸 때? 매매계약서라고 하죠. 매매계약서. 요게 지금 뭐 한 거예요? 또 아파트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이걸 우리가 매매한다고 그래요. 매매. 자,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1억에 뭘 한 거예요? 취득을 한 거죠. 그죠? 얘는 취득을 한 거고 얘는 뭐 한 거예요? 양도했죠. 양도. 그죠? 양도. 그러면 이 을은 세금을 뭘 내야 되죠? 취득세. 뭐 쉬운 얘기하는 겁니다. 취득세. 그죠? 그리고 얘가 이걸 취득해서 나중에 담보로 돈을 빌게 되면 여기다 저당권 설정 같은 걸 하게 되면 원래 등록세를 냅니다. 원래 이러면 등록 면허세를 내니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얘는 취득세 내고, 자, 얘는 뭐네요? 갑은 양도세를 내겠죠. 양도했으니 그죠?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자, 근데 갑은요, 얘한테 이걸 팔기 전에 중간에 사가지고 팔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 보유하고 있었겠죠. 그죠?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팔기 전에 세금을 갑은 뭘 냈겠어요? 재산세를 냈겠죠. 재산세. 근데 얘가 좀 비싸. 그랬으면 뭣도 냈겠어? 종합부동산세도 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을이 얘를 취득을 했대요. 그 취득세를 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 벤츠를 한 대 샀어. 벤츠. 자, 그러면 취득세를 낼까 안 낼까요? 벤츠 한 대 사면 취득세. 안 사봐도 몰라요? 자, 마티즈 샀어. 이 시간 모닝 정도, 모닝. 자, 모닝 한 대 샀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본인 앞으로 뭐를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죠? 자, 등록할 때 등록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닝을 가지고 있죠. 이제 사가지고. 자, 그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낼까 안 낼까요? 재산세. 제가 지금 자, 이거는 전국 공통이에요. 제가 재산세 내냐고 물어보면 다 낸다 그래요. 그러면 뭐 내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 자동차세라고 얘기하죠. 전국 공통이야.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해. 제가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재산세를 물어봤죠. 자동차세를 안 물어봤죠.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세는 안 배워 우리가.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중고차 매매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안 내요. 자동차세는 따로 있죠. 하지만 재산세는 안 냅니다. 그러면 얘가 재산세 안 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이름이 뭐라고요? 부동산만 낸다니까. 자동차는 안 내지. 아, 이런 귀찮아서 팔았어요. 그럼 차 팔면 양도세 낼까 안 낼까요? 안 냅니다. 혹시 중고차 팔고 세금 낸 거 있으면 빨리 가서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쉬운 걸로. 집을 샀어. 그죠? 취득세. 내죠. 취득세 내죠? 집 사면. 자,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돈 빌리면 저당권 설정하면 등록세 내고. 가지고 있으면 뭐네요? 재산세 나오죠? 이 집이 비싸면 뭐도 나올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도 나올 수 있네요. 이 집을 팔면 양도세 내죠. 자, 그러면 희한하죠? 분명히 물건을 취득하면 내는 게 취득세인데 왜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안 내고 주택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내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 그죠? 이 차이가 뭐냐? 왜 그러면 자동차는 재산세를 안 내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거죠. 이제 우리가 취득세라는 건 물건을 취득하면 내는 거잖아요. 근데요, 법으로 취득세를 만들 때 내가 무엇을 샀을 때 취득세를 낼지를 정해줘야죠. 예를 들면 여러분, MTB 산악자전거 1,000만 원짜리를 샀어요. MTB 산악자전거를 1,000만 원 주고 취득을 했어.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근데 자동차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법으로 뭘 정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사면 뭘 내고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해진 걸 샀을 때만 뭘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정해진 법에 열거되지 않은 걸 사게 되면 아무리 비싼 걸 사도 취득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는 그럼 왜 재산세를 안 내는 거예요? 재산세를 법으로 만들 때 뭐에 안 들어가? 자동차는 재산세를 낸다고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우리가 법으로 뭘 만들 때는, 법으로 이 세법을 만들 때는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지를 정해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얘죠. 아파트 지금이죠? 이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과세대상이라고 그래요. 과세대상. 이건 뭐 그냥 외울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세금을 부과하는 뭐다?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부과하는 대상도 법으로 정해주고, 재산세를 법으로 만들 때도 뭘 정해줘요? 재산세 부과 대상도 정해줍니다. 그러면 결론은 취득세를 만들 때는 자동차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들어가. 근데 재산세를 만들 때는 뭐에 안 들어가요?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아무리 내고 싶어도 자동차는 재산세를 낼 수가 없어. 왜요? 뭐에 해당이 안 돼? 과세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걸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겠습니까? 취득세. 취득세는 누가 내? 산 사람이 내겠죠. 산 사람이. 그죠? 재산세는 누가 내겠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낼 테지.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사게 되면 샀을 때 누가 그 세금을 낼 것인지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림상으로 누가 세금을 냅니까? 을이 내죠. 을.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납세 의무자 그럽니다. 자, 이게 뭔 뜻이에요? 세금을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그런다 그런 얘기죠. 저 그다음에 세금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인지. 그죠? 그럼 세금을 계산하려면 자, 일단 취득세를 낸다 쳐봐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얼마에 샀죠? 1억에. 그죠? 그럼 취득세 계산합니다. 그러면 1억에 자, 이게 주택이면 나중에 세율을 배우는데 취득세율이 1%입니다. 1%.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0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세금을 계산하려면 도대체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 대상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억을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어떤 금액이 기준이고 양도세 부과할 때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뭘 정해줘야 돼? 요 1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1억을 다 100% 세금을 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10%만 낼 것인지 얼마만큼 비율만큼 과세할지를 정해줘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율이라고 그래요. 세율.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걸 정하려면 즉 세액을 산출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기준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하고 얼마만큼의 크기 비율만큼 과세할 건을 정해줘야 궁극적으로 취득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뭘 정해줘요? 과세 표준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세율은 몇 %로 갈지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세금을 내려면 이 법으로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 때 요 네 개를 다 정해준 거예요. 과세 대상은 뭐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고, 기준 금액은 뭐고, 비율은 얼마만큼이 할 것이냐, 세율을 정해준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주구장창 배우는 게 뭐냐면 요 네 개를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배워요?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배울 때도 똑같은 거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의 흐름을 굳이 얘기하자면 저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앞으로 주구장창 나오는 거죠. 네 개는. 그죠? 그러면 세금을 계산했어요. 100만 원을 네 가지를 정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중요한 거. 그죠? 100만 원을 걷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걷어갈 것이냐. 그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100만 원입니다. 원래 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개만 배워요. 하나는 내가 직접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을이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이게 얼마에 샀다고 자기가 신고하고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나와? 고지서가 날라와.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나는 그냥 받아놓고 돈을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서 직접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걸 말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신고납부. 그죠? 그러니까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고지서 날라와서 걷어가는 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일단 기본으로 보통징수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뭐 나중에 좀 책을 보면 여기에 막 국세는 뭐 신고 납세 어쩌고 돼 있는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맞박이나 이맞박이 똑같은 얘기야. 의미가 중요한 거지 내용이 뭐 단어 자체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가 내는 거고 같이. 얘는 뭐라고요? 고지서 날라오는 건 전부 다 보통 징수다. 그럼 혹시 재산세는 내보신다고 그래요. 재산세는 신고 납부일까요? 보통 징수일까요? 보통 징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7월 달하고 9월 달에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래서 걷어가죠. 그걸 뭐라 그래? 보통 징수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저 5개 있잖아요. 쟤들도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징수 방법이. 근데요. 신고 납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내가 세금 신고를 가서 직접 하려면 저 부동산, 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가서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네가 가서 하래. 못하지. 자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 가격을 이 아파트를 어떻게 쓸 때 알 수 있습니까? 저 아파트를 내가 뭐 하거나 돈 주고 뭐 하거나 샀을 때 내가 내 돈 주고 직접 샀으니까 얼마에 산지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했을 때? 사는 거 말고 뭐? 살 때만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뭐 했을 때 알 수 있어? 팔았을 때. 내가 돈 주고 내 돈 주고 샀고 내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 거래 금액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만 신고 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사고 팔았을 때는 내가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신고 납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과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은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고 납부가 가능한 조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취득세, 그죠? 그리고 등록세, 그리고 팔았을 때 뭐 양도세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 재산세는 왜 고지서가 나오냐면 재산세는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재산세는 뭐 하고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죠. 그럼 거래 금액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거래 금액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신고를 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신고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과세권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들은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누구요? 국가가 아쉽죠. 국가지자체가. 왜? 우리야. 나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금액을 모르니까 신고 못한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뭐래? 지네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유 관련 조세 두 개는 다 뭐다? 보통 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얘들은 재산세하고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처음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것도 많죠. 근데 무대뽀로 다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꼭 외워야 되고 어떤 애들은 안 외워도 그냥 자동으로 알게 당연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고 납부는 얘네들이 신고 납부는 거예요. 당연히. 요거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왜요? 금액을 모르니까. 근데 재산세를 네가 신고하래.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금 본인 생각에 본인 아파트 갖고 있는데 만약 원주시에서 통지서가 온 거예요. 뭐라고? 다음 달 말일까지 재산세 신고하래. 이렇게 왔다 쳐봐. 그러면 신고를 뭘로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재산세, 종부세는 뭐하고? 보통 징수하고 누구는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뭐한다? 신고 납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면 자 보세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래. 그러면 법에 이제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요. 얘가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면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해? 제재를 합니다. 너 이때까지 신고해라. 기간을 정해줘. 근데 그 시간 안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제재를 하게 되고 고지서가 나오면 뭐가 있어요? 납부기한 있잖아요. 뭐 재산세 같으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 기간에 돈을 안 냈을 때 그걸 냅둬버리면 아무도 세금을 안 내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걸 기한 내 신고를 안 하거나 그죠? 아니면 고지서가 나왔는데 기간 내 돈을 안 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자, 우리 공법이나 민법, 중개사법 이런 것들은요. 말 안 들으면 껄핏하면 징역 보낸다고 그래요. 3년 이하 징역 막 이래요. 우리 세법은 세금과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거죠. 우린 깔끔하게 징역 안 보내고 뭘로 해결해? 돈으로 해결해. 자, 말을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말 안 들으면 세금을 더 내게 해요. 자, 얘들 지금 말 잘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은 거죠? 신고하라고 했더니 신고 안 하고 고지서 나왔는데 돈 안 낸 거잖아. 그럼 뭐예요? 돈을 더 내게 하는 거지. 더 내는 걸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가산한다고 그래요. 가산. 더 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때 가산해서 내는 용어가 금액의 용어가 달라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추가로 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가산세라고 하고 고지서가 나왔을 때 돈 안 내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는요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용어가 바뀌면 안 돼. 자,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뭐가 부과됩니까? 가산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해야 돼? 가산세 그래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헤매요. 막 남들 가산세 하고 있는데 혼자 가산금 그러고 이건 립싱크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얘는 끝에 글자만 틀리죠. 끝에 글자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끝나는 게 뭘로 끝났어? 시옷으로. 시작을 뭘로 시작했어? 시옷으로. 그죠? 이거 시옷으로 시작했으니까 뭘로 끝나? 시옷으로 끝나요. 그래서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되나? 가산세가 부과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신고 납부는 가산세 그래야지 신고 납부는 가산금이 부과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시옷으로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거를 뭘로 끝난다? 시옷으로 끝난다.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얘는 그럼 고지서가 나오니까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왜? 얘가 가산세면 당연히 보통 징수는 뭐겠어요? 가산금이 부과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면 이제 생각에 뭐 저 정도야 뭐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거는 뭐 당연한.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 지금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죠. 다음 주에 저거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 가서 물어보면 또 난립니다. 생각도 안 나고 뭐 물어본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면. 기억이 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집에 가서 화장실 문 닫아놓고 집에 가서 화장실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이거 3번만 하는 거 거울 보고 뭐라고? 이거 가산세가 보거든. 그 3번만 해봐. 그러면 안 잃어버려. 근데 여러분 진짜 가서 그거 해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해. 그 두 번째 딱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화장실 문 닫아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 해. 그죠? 하면 됩니다. 하면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중개사 시험은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체 문제를 쉽게 내고 막 다 쉽게 내거나 다 어렵게는 안 내거든요. 상중하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중개사 시험은 왜 떨어지냐면 자, 왜 떨어지냐고 물어보면 이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얘를 틀려가지고 떨어질 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실수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 60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1년을 공부하면 누구나 6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떨어져? 그 60점을 맞게 돼 있는데 본인이 실수해서 하나 틀리고 소위 말하는 그런 거지. 아는데 틀렸다고 그러잖아. 나 아는데 틀렸어. 그거 거짓말이죠. 왜? 아는데 어떻게 틀려? 틀렸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자기는 아는 거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하면 안 떨어져? 아는 거 틀렸네 이 소리 안 하고 나 아는 거 맞췄네 그럼 합격하는 거야. 근데 자꾸 지금 말한 대로 아는 거 틀렸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아는데 맞춰야 돼 그걸 틀리니까 아는 거 틀리고 아는 거 틀리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개사업은 100점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60점 맞으면 합격이야. 근데 막 무리해가지고 막 난이도 높은 거 공부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얘 난이도 높은 애들은 공부 애지간히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시험에 나면 다 찍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생이 보면 막 평균 80점 이상 맞아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몇 되지도 않아. 거의 다. 이 60점 합격이잖아요. 여기에 막 바글바글해. 60하고 여기 55점 이 사이에 그리고 65점 요 사이에 바글바글해. 막 인구 밀도 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야 여기는 도토리 기적이야. 실력 때문에 붙고 떨어진 게 아니야. 여기는 누구야? 여기는 실수를 덜 하는 사람 합격한 거고 여기 실수 삐끗한 사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쉬운 걸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법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좀 이따 하겠지만 재산세가 이제 세금이 우리가 물납이라는 게 있어요. 물납 안 하고 이제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물어볼게요. 자 1000만 원 초과란 말이 있어. 자 여기 있죠? 1000만 원 초과. 자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은 여기에 딱 1000만 원이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더 쉽게 물어볼게요. 자, 아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린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소액징수 면제란 말이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단순 무식하게 해석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작은 금액은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안 한다. 소액은 징수를 안 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뭐가냐면 이게 재산세 있거든요. 그럼 여기 기준 소액이 얼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00원 미만이면 소액으로 봐서 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게 소액징수 면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배웠으니까 알 수 있죠? 자, 소액징수 면제는 소액은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얼마 미만은 징수 안 한다는 얘기야?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자,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뭐라고 했겠어요? 재산세액이 2,000원인 경우는 재산세를 징수한다. 나왔어요. OX. 2,000원이면 재산세를 징수한다. 답답하죠. 그죠? 옵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이건 다 외우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다 외우고 가, 이거는.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웠어. 시험은 뭐라고 나왔어? 2,000원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외웠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외웠는데 얘 찍어야 돼요. 그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딱 보기에도 그냥 한눈에 봐도 겁나게 어려워 보이진 않잖아요. 내용이 누가 봐도 어려운 것 같으면 막 틀려도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나 말하기도 창피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다?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상, 이하, 미만 초가 있죠?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서. 자, 그러면 우리 아시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렇게 돼 있죠? 뒤에 붙으면 여기 만약에 5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여기도 50만 원. 그러면 뒤에 이상, 이하가 붙으면 요 앞에 있는 50만 원을 포함한다 안 한다? 이걸 한다 그렇고 여기는 뭐예요? 안 하는 거죠. 이게 배운 지가 초등학교 때 수직선 그래가지고 배우고 지금 세월이 언제입니까? 지금 공부한 지가 뭐 그죠? 물론 뭐 공부하러 올 때는 왠지 모를 자신감을 가지고 왔겠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줄반장 이상을 했으니까 뭐 이 정도야 하고 그게 왔겠지만 그죠? 근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상 이하가 붙으면 요 앞에 있는 기준 금액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요걸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까 같은 걸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거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 이하가 붙으면 얘를 포함하니까 50만 원 이상 그럼 뭐예요? 5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부터 그 위로 그 뜻이고 50만 원 이하는 5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부터 그 밑으로 그 얘기죠. 그렇죠? 얘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50만 원 미만 그러면 뭐예요? 50만 원은 포함하지 않고 49만 9,999원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얘기잖아. 그러면 아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0원 미만까지는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까지만? 1,999원까지는 징수를 안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얼마부터는 징수한다는 얘기야?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면 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외울 때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수강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공부한 대로 나와야 되는 줄 알아. 내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웠으니까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와야 돼?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게 안 하게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 생각은. 근데 뭐라고 물어봐? 그렇게 안 물어보고 2,000원이면 징수하게 안 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짜증나는 거야. 근데 그걸 왜 짜증을 내? 시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는 게 어딨어요. 출제위원이 내는 대로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 이하 미만처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게 여기만 나오는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럼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매년 제가 첫 시간에 하거든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그 해보면 생각에는 다 맞출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잘 생각해요. 저 같아도 처음에 강의 딱 들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안 쓰던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한 번도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았거든요. 왜? 이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죠? 아무 생각 그냥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냥 무슨 영화를 보겠다가 중개사 공부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오니까 막 짜증나는 거지. 그죠?
지금 이틀, 3일, 4일째죠. 오늘 4일째 그죠? 민법도 들으셨나요? 민법도 끝내주죠. 진짜. 동시통역. 한국어를 얘기하는데 막 영어로 들려. 막 무슨 얘기인지 한 개도 모르죠. 그나마 여러분 세법이 다행인 줄 알아. 세법은 가끔 봐봐. 표정들이 좀 밝잖아. 그나마 민법. 뭔가 좀 알아듣는 얘기도 있고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여기서 대답하면 맞출 수 있는 무슨 자신감이 생겨요. 왜? 얘는 그나마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일반적인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세법이 그냥 다른 과목이 좀 쉬운 거예요. 근데 세법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인식이 세법은 계산 문제다. 그리고 세법은 숫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 문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세법을 배워. 그러니까 법 조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숫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딱 하나 나옵니다. 매년 하나 나와. 올해도 하나 나왔고 작년에도 계속. 오히려 숫자는 민법이나 아니면 학계론이나 공법 이런 애들이 숫자도 많고 외울 것도 훨씬 많아요. 근데 세법은 숫자도 없고 계산 문제도 별로 없는데 얘는 계산이라고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가니까 얘는 볼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이. 과목을 딱 봤는데 민법을 들었어. 근데 듣자마자 3시간 끝나고 집에 갔더니 막 짜증나.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민법은 들을 때마다 생각나. 막 짜증나는 거야. 안 들어도 가다가도 민법 그러면 막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고 와서 앉아있으면 민법 선생님이 아무리 열강을 해도 여러분 들을 때 그게 두르겠냐고. 왜? 벌써 짜증나는데 앉아있네. 스트레스 받지. 그러면 안 됩니다. 걔는 말했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익숙하지 않은 거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민법을 들었는데 진짜 어려운지 아니면 쉬운지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동영상 녹화하잖아요. 그럼 그 동영상을 거기만 한 5번 들어봐.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똑같은 얘기 5번 들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럼 걔는 어려운 게 아니야. 뭐 한 거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5번 들으면 내가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막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거지. 듣자마자 다 이해하면 그게 무슨 천재지. 말도 안 돼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 겸손한 마음을. 그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한. 그러니까 첫인상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뭐라 그래. 아 이건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겠어. 항상 뭐라고 생각하라고? 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도 어렵지, 공법도 어렵지, 학계론도 어렵지 막. 그럼 쓰러지는 거지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편안하게. 특히는 11월, 12월은 적응훈련 기간이야. 적응훈련.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집에서 지금 뭐 할 시간이야? 그냥 누워서 그냥 아침 드라마 봐가면서 간식 먹어가면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죽겠지. 오늘 지금 10시 맞춰 온 거야 지금. 정신없이 아침 드라마 보다 말고 막 온 거지 막. 짐 싸가지고. 그러고 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죠? 편하게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죠. 거기다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했었지. 그죠? 그래서 쳐다보고 뭐 가끔 물어봤었지. 그럼 표정 관리하기도 힘들지. 막 힘들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려면 한 2달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12월은 그냥 뭘 막 많이 외워가지고 공부를 겁나게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전체적인 흐름이 중개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과목별로 특징이 이렇구나. 그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11월에 강의를 듣는 거하고 1월에 강의 듣는 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 나중에 가면 이 2달 먼저 들은 사람하고 나중에서 천지 차이예요. 1월 달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1월 달에 딱 가서 들어봐. 같이 들어봐. 그러면 그 1월 달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봐.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깜깜합니다. 왜? 지금 딱 이 표정은 안 짓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한 달 들었잖아. 2번 들었으니까 적응이 됐잖아. 그럼 듣는 여유가 있다니까? 그럼 뭐 답답하다니까 보면 막 깜깜해. 쟤 언제, 아이고. 그런 거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저 사람 언제 저거 생각했는데, 아이고, 옛날 생각나. 이렇게 된다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차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오신 거지, 11월 달에. 시작을 잘한 거지. 1월에 오면 되긴 돼. 근데 그만큼 힘든 거야. 내용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런 세법은 결국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간단한 거죠. 요런 그 부동산 사고 팔고 갖고 있고 팔았을 때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배우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누는 게 뭐라고요? 용어가 4가지라겠죠. 과세 대상, 무엇을 사고 팔았느냐, 그리고 누가 세금을 내느냐, 납세 의무자, 그리고 뭐 기준 금액은 뭐냐, 과세 표준, 얼마만큼의 비율의 크기만큼 과세할 것이냐, 세율이고, 이거를 이제 뭐야? 어떤 식으로 거둘 것이냐, 그게 뭐다? 신고납부와 뭐가 있다? 보통징수가 있다. 신고납부는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고, 보통징수는 보유세인 뭐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보통징수 안에서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쉬었다가 이제 프린트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